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없는 날이었고 외국인들은 2천억 팔다가 그래도 다시 뒤집기는 했어요. 네. 플러스 400억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네. 네. 코스닥에서는 근데 좀 많이 팔았어요. 1,5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1,700억, 1,900억대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뭐 코스닥에서는 별 게 없었는데 코스피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 1,325원. 큰 변동 없이 지금 안정화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원 가까이 오르긴 했죠. 네. 약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채 금리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 10년물, 3년물이 2bp, 4bp씩 상승을 했고요. 미국도 한 그 정도 한 1, 2bp 정도씩 10년물, 2년물이 움직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SGC 에너지가 5.5%, 대성에너지, 삼천리, 한국전력도 1,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요즘은 뭐 사우디 빈살만이 이제 내일 방한을 하잖아요. 네. 뭐 원래 거론이 되었던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 뭐 현대차,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도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까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하면 대기업들이 하겠지. 뭐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하청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는 대기업이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규모가 워낙 커서. 네. 규모가 명시된 뭔가 확정적인 계약이 나와주면은 또 한번 슈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경험상. 과거 경험상은 좀 제로선별로 적용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오뚜기, 삼양식품, 오리온, 크라운제과, SPC, 삼립 다 2%에서 3%대씩 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 음식료 섹터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어제 성향이 좀 있는 거죠. 네. 기계 섹터도 오늘 좀 세 번째로 올랐는데요. HSD 엔진, 한국카본, STX 엔진, 뭐 다 8%, 3%대, 2%대씩 이렇게 올랐는데 조선 기자재가 좋습니다. 조선주들도 몇 개는 많이 올랐어요.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가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수주한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향후에 이제 이 규모가 조금씩 더 늘어날 상황인데. 네, 하여튼 주가에 별로 반영 많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수 기업만 빼고는. 네. 네. 근데 뭐 실적은 좀 기대가 되죠. 네. 기자재가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실적 인식되는 거는 시점은 좀 빠르겠죠. 네, 그렇죠. 먼저 납품을 하고 배는 이제 3분할해서 받으니까 돈을. 예. 근데 사실 이 투자 포인트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수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명확히 알려져 있는 거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밸류체인도 다 명확하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도 가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난 투자 포인트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실적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주성가가 오르느냐 여부하고 그다음 몇 년치 도크까지 다 채워주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의약품 섹터가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 섹터가 이제 제일 많이 안 좋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4.4%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좀 큰 폭으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조정하는 거는 그동안 좀 강세를 많이 보였던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주로 좀 한 3%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의약품 섹터도 뭐 녹십자, 신풍제약,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3에서 5%씩 하락을 했고요. 확진자가 어저께 한 두 달 만에 7만 명대 다시 돌파하면서 어제 바이오 업종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6만 명대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렇게 확진자를 이렇게 언급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또 바이오 업종이 조금씩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올 겨울만 지나면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뭐 그렇지 그야말로 엔데믹이라고 이제 독감 같은 걸로 생각하는 과정들로 넘어가겠죠. 근데 뭐 또 정부 발표들 보니까 올해 겨울에 뭐 하루에 막 2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했었거든요. 네. 그 구간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사망률만 높지 않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원래 독감도 세게 걸리면 죽어요. 죽다 살았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저는 독감을 심하게 알아본 적은 없어요. 네. 독감 심하게 걸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사실 독감으로 이제 과거 10년 코로나 이전에 10년 평균을 내봤을 때 독감으로 사망하는 명수가 한 1년에 3,000명. 네. 한 달에 한 250명씩 독감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덜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요즘엔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 네. 하지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이 코로나에 관련된 치명률은 조금 우리나라가 낮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확진자 수는 뭐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네, 인구 뭐 10,000명당 몇 명 확진이냐 요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제일 많이 걸리는데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시장에는 뭐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흐름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오늘 이제 오늘 이틀째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아주 재미난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이거 코로나 때 이제 쭉 한번 오르고 나서 정점 찍고 굉장히 장기간 내린 거예요. 아주 긴 차트로 봐도 기간과 지수폭으로는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는데 로그 값을 씌우면 좀 적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로그 값을 씌우면. 여기 지금 로그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만만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보시면 이 하락 추세대를 이번에 드디어 깼습니다. 위로 깼어요. 뭐 이건 이제 구름대 있는 기술적 차트로 보셔도 이거 깼다는 게 보이는데 깼거든요. 근데 보시면 워낙 강하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박에 가기는 만만치 않아요. 진짜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쉬는 자리에 들어왔고 지금 쉬기 시작했는데 근데 쉴 때 요 추세선 위에서 쉬면 기회가 또 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끌고 봉 하나를 더 만들고 이렇게 옆으로 시간을 끌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이 하락 추세는 일단 일단락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확률은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 재하락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만들 확률은 무지무지하게 높아졌다는 거. 이제는 이 정도면 거의 깼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 하락 추세선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조정이 아주 크지 않다면 단기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이후의 장도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슈가 있었죠. 이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발 소행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전쟁이 또 확전되나 싶었는데 나토 참여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나토 국가잖아요. 폴란드가 그래도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다행은 아닌데. 네. 다행은 아닌데 확전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죠? 네, 그 의미에서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군 측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미사일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다가 쭉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한 1% 정도 하락해서 뭐 플러스로 또 반등을 했었습니다. 미국 선물도 그 시점대에서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많이 하락했을 때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 이상씩 하락을 했다가 뭐 반도체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0.5%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이 한 3% 4%대씩 하락을 했고 나머지 2차 전지 섹터는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연 고점. 그것도 차트 보여드리면 좋은데 연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격 인상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때까지 2분기, 3분기에 누려왔던 영업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4분기까지 또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택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9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 건설사들 좀 우려가 되는데 오늘 KB증권을 보니까 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대비 괜찮다 이런 의견을 좀 냈거든요. 일단 9월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6일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9월달입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95%. 전월 대비. 네, 8월 달에는 전월 대비 1.89%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된 모습이죠. 수도권은 보면 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88% 전월 대비 떨어졌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10.4%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그러면 서울만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한 1.95% 떨어졌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8.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더 많이 떨어진 거네. 네, 이게 뭐 한 3배 오르고 8% 떨어진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거래가 지수는 이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도 굉장히 큰 폭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0.2%였거든요. 근데 올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9월 달까지 누적 수치니까 10월, 11월, 12월도 만약에 이 추세대로라면 2008년도에 마이너스 10% 기록을 조금 더 넘겨서 이 하락률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죠. 네, 거래가 없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주택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 분양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는데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막판에 좀 많이 밀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내년도에는 주택 경기가 더 침체될 걸로 지금 건설사들에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분양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둔촌주공만 봐도 금리가 12%로 빌렸습니다. 한투하고 KB증권에서 사업비 7,200억 정도를 빌렸는데 요 큰 사업단지가 12% 빌렸으니까 다른 뭐 중소형 건설 현장은 훨씬 더 좀 상황이 심각하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지체하는 게 다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을 뭐 내년도 회복하면 해야지, 내후년도 해야지, 아니면 3년 후에 해야지라고 해도 그렇게 막상 미룰 수가 없는 게 다 하루하루 밀릴수록 다 돈이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그냥 해버리고 뭐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 같기도 하고요. 공급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번 달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52,680가구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 증가한 수치고요. 최근 3년 동안 11월 달마다 얼마나 공급됐냐? 평균적으로 3만 가구인데 이번에 52,000가구가 넘으니까 굉장히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서울을 보다는 인천이나 이제 경기권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한 42,000가구 되는데요. 이 중에 27,000가구가 수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네. 서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네, 서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나침판님처럼 젊으신 분들 중에 아직 집 구하지 않으신 분들 좀 참으시면 좋은 기회가 오겠네요. 그렇죠. 2030들한테 이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와, 집값이 막 15억, 16억, 17억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월급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지금 내 지금 월급으로 도대체 몇십 년을 모아야지 가능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꿈과 희망을 뭐 꿈과 희망이 다 없어졌었거든요. 벼락 거지란 말이 작년에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이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 비용을 조금 감당을 하겠지만 뭐 안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자산 가격이랑 한번 방향을 틀어서 가면 많이 올라가고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고 그냥 보시면서 하면 이번에 왜냐면 역대급 상승이었거든. 주식시장도 지수로는 역대급 하락을 했는데 역대급 상승이 있었으니까 하락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금리가 언제 떨어질까요? 내년 후반. 내년 후반이요. 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이 상태를 유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금리 오르는 거를 멈추는 단계는 내년도 뭐 한 초에 네. 나타날 거라고 모건스탠리도 뭐 1월 달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 높은 금리를 얼마 동안 유지할까가 이제는 네. 좀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크니까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주식보다 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대출 금리하고 연동되는 이제 은행의 코픽스 금리가 뭐 4% 가까이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뭐 상단은 뭐 8%, 9%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런 무서운 좀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그 월급하고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보통 집 살 때 얼마 돈 빌려요? 그거는 너무 천차만별인 것 아니 같은데요. 12억짜리 집을 샀다. 12억짜리요? 그만 5억 빌리나요? 더 빌리지 않을까요? 빌려주나요? 나 잘 몰라서. 나 서울 사람 아니라 잘 몰라요. 분양 기준으로는 12억까지는 지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중도금이. 그럼 한 6억 좀 빌려주나 보죠? 뭐 그렇다고 치면 6억을 빌렸다고 하면 6억, 그렇지. 6억 금리가 6%면은 연 3,600만 원만 이자로 내는 거니까 6%보다 더 높지. 6% 좀 하겠구나 지금. 그렇죠? 한 6%. 그럼 3,600만 원. 연봉이 4, 5천만 원이면 그냥 통째로 그냥 세후 연봉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이자 갚는데. 뭐 택시비하고 교통비하고 바깥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렇죠. 어렵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는 걸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네. 뭐 후반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년에 후반에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보수주의로 맞다. 내년도 후반 끝자락이다. 근데 실제로 뭐 빨리 내려주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데, 근데 3, 4분기 안에 뭔가 가시권에 들어올 겁니다. 금리 내리는지 여부는. 네. 네. 뭐 희한하게 이제 증시 채널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갑자기 많이 했는데 저희는 건설주 이야기를 좀 봐야겠죠. 네. 네, 대형 건설사와 이제 중소형 건설사로 나뉘면 양극화가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위 4개 대형 건설사들 합산 주택 분양 물량을 보면은 22년도에 36만 세대 분양을 했는데 23년도에는 28만 세대로 전체 분양 물량은 23%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형 4개사 분양 물량은 7.6만 세대에서 8.4만 세대로 오히려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올해 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목표 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뭐 여기저기 이제 전망 기관에서 보는 전망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는 그걸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결국 점유율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형 4개사 분양을 통해서 했던 이제 점유율은 21%였는데 23년도에는 30%까지. 그러면 21에서 30%로 증가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네. 네,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이 이렇게 커지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도 뭐 자이나 이런 힐스테이트나 이런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네. 굉장히 근데, 많아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아파트에서도 이 대기업들이 많이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오피스텔 같은 이런 중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형사들이 좀 많이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네. 네,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자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미분양 관련된 거는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좀 이슈일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가 뭐 점유율이 커진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전방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져 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이 미분양 관련된 리스크에서 둔촌주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뭐 물량이 당분의 많죠? 최대 단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분양가가 오늘 좀 결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가 분양가 13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중도금 대출은 12억까지만 돼서 중도금 대출은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네. 예, 12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제 둔촌주공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가운데 누가 이 현금을 싸들고 이 분양을 참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들긴 하는데 뭐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되면 우리 가서 분양할 수 있어요? 혹시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13억 내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원샷으로 다 내야 돼? 그건 아니죠. 대출 나올 거 아니에요? 중도금은 대출이 안 나온대요. 13억은. 네. 네.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면은 뭐 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뭐 13억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뭐 잠실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면. 참 월급만 안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안 비쌌는데 아파트 값이 이 정도로 근데 월급이 늘긴 늘었는데 아파트 값이 훨씬 많이 올랐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빈쌀만 내일 방한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모빌리티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다가 현대차와 현대로템의 수소차, 수소 트램을 공급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한 달 전부터 현대차가 이 회동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왕세자 의전 명단을 보면은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그리고 현대차 사장, 현대로템 사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빈살만과 대면 회동을 하는 거는 뭐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그룹 총수들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도 잘 이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막 대단한 기업, 요즘은 기업 사주들이 제일 무서운데 이게 이제 나라가 자기 거니까 진짜 무섭죠. 네. 네. 나라가 자기 거잖아. 요즘 뭐 나라가 아니야. 왕국이야, 왕국.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수주를 따내려고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우디 빈살만 입장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보따리 들고 싸들고 올까요? 그러니까.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 뭐 여기 오시면은 저런 것도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 의료 관광. 의료? 의료. 의료요? 예, 메디컬.
네. 해가지고 그냥 한 층을 다 통째로 다 빌리신대요. 음. 그러고 이제 거주하다가 가신다고. 그러시군요. 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네. 네. 그리고 뭐 국내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이제 수소 플랜트 프로젝트 MOU를 체결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이렇게 이제 네옴시티에다가 그린 수소나 이제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뭐 65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적진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봤는데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네. 네, 이때까지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개인들이 샀었잖아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은 고퍼스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음. 6,400억 정도 순매수를 네. 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고퍼스는 대충 2배 하면 한 24% 정도 손실을 본 거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만큼 한 달 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뭐 긴축 우려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뭐 흥국생명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심리에 의지해서 시장을 전망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결행하면 정말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없어질 것 같습니까? 고점에는 저거 살 걸? 레버리지? 뭐 그럴 수도 고점에는 있겠죠. 레버리지 할 거예요. 저점에는 고퍼스 사는 거고. 이게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10월 달 한 중순 말쯤 그때가 참 공부가 가장 극심했었던 때였잖아요. 분위기 최악이었고 우리 댓글도 제일 나빴고 우리도 얼굴 썩었고 힘들어가지고 계좌 계속 빠지니까 버텨야 되는 걸 뻔하게 아는데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과정들이 하루하루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두들겨 팰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답은 알아요. 버텨야지. 여기선 버텨야 돼. 이 가격에 팔 수는 없어.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건데 야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뭐 교훈을 뽑아 보자면 내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가장 팔고 싶을 때, 가장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불안할 때 이때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여행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여행 비용 나옵니다. 감정적인 선택이 항상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네, 오늘 저녁에 연합인포에서 나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네, 빛이 나시더라고요. 연합인포에서 나가니까. 감사합니다. 네, 각도기 TV에서 이제 증시각도기 TV에서 훈련 받으신 거 이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